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요새 뭐 좋습니다. 뉴욕 증시도 계속 좋고 오늘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또다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좋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에 잠깐 좀 쉬어가나 싶었더니 신발끈만 호딱 묶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달릴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여전히 강하고요. 2차 전지주들도 아무래도 테슬라가 강했기 때문인지 관련주들 강한 종목들 눈에 띄고 특히 또 로봇이 오늘 또 급등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내가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손실을 줄여낼지 오늘로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죠. 네, 오늘도 산뜻하게 월요일을 보내면서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댓글에 매수가와 종목명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볼까요? 자, 고고싱님 와주셨고요. 일체유심조님, 에고들 반갑습니다. 맛점 하셨나요? 예쟁은 조금 전에 호닥 먹고 왔고, 맞습니다. 저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안 묻었어요. 김치 묻었어요 지금? 아니 그 주말 되면은 왜 똑같은 일이 항상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잔뜩 쪄가지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굶고 이제 계속 반복이거든요. 오늘도 굶으실 거예요? 점심에 아예 굶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누들면 그 조그마한 칼로리 낮은 거 있죠. 맞아요. 그거 하나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 12시쯤이었나요? 처음으로 요거트 아이스크림 관련된 그 유명 브랜드 있죠? 너무 맛있죠? 제가 처음 시켜 먹어봤거든요. 그동안 참으셨구나. 아니 칼로리가 막상 먹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칼로리 아세요? 아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딱 봐도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토핑 대충 아무거나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아니 이 디저트 아이스크림 종류를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맞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어떻게 됐을까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어머 요즘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찍혀있는 거지 뭐예요? 근데 요즘에 그 요거트도 저당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미리 알려줬어야죠.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저한테 시킨다고. 왜 혼자 드세요? 한 번도 지질 않아. 자 그래서요 오늘도 볼링여수님 와주셨고요. 이첼리님 아이고 잠시만요. 랭킹쇼 보려고 구내식당을 안 갔어요? 안 돼요. 이거 점심 밥은 드셔야죠. 그러니까요. 드실 건 드셔야지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꼼지라님 항상 늦게 먹는 이유는요. 사실 밥 먹다가 이 랭킹쇼 들어와서 제가 중간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잠시 배가 아파서 큰일 났던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겸해서 말이죠. 그때 정말 끔찍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식은땀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 그리고 별갈리님, 별빛의 속상이님, 영재님과 후리지아님도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매수 문의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백님께서는 YC 추가 매수 문의도 해주시고 있고 이영재님께서는 오늘도 ITM 반도체까지 이렇게 매수 문의도 저희가 받아본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우리 지수가 새롭게 기록을 써내고 나서부터는 유독 신규 매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부지런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오늘인가요?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나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단체들에서는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같은 것도 평가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군요. 네.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잘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EIU라는 특정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전 세계 167개국을 분석해서 지난해 내놨던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올해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수가 167개가 잔뜩 있죠. 그
그중에 제가 5개 주요 국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5개를 추리신 거군요. 제가 추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또 5위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또 기뻐할 뻔했어요. 아쉽게도 그렇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상위, 최상위 5개 국가는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좀 드릴게요. 바로 약간 캐치가 되네요. 특정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여기 5개 국가 중에 1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점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죠. 어느 나라일까요? 이 EIU라는 기관에서 지수를 만들게 됐는데요. 0점부터 10점까지 있는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8점에서 10점까지면 완전한 민주주의, 그리고 6점에서 8점까지는 약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요 5개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지수를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영재님과 김수정님이 한국이라고. 사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쵸. 그리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땐 1위를 맞히는 것보다는 꼴등 맞추기가 이 중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까. 쉬운가요? 딱 봐도 약간 그 이 중에 5위는 보이지 않나요? 민주주의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한 국가가 좀 보이긴 하죠. 확실히 이 중에 한 국가만 유난히 점수가 낮습니다. 애초에 그 타이틀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질 않고요. 권위주의 체제라고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국가가 이 5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순위를 맞추는 것도 좀 재미가 있겠지만 이 점수를 맞추는 것도 오늘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점수 맞추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려 보면서 함께 해주실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라고 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가 가장 이루어진 나라가 어딜까를 보고 있거든요. 특정 기관에서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국가 중에 혹시 1위 어떻게 추측하실까요? 글쎄요, 이 평가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좀 잘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정치 구조라든지 또는 해당 국가의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좀 또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형평성에서 좀 높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노르웨이가 좀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을까 정도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구루 전문가의 의견은 노르웨이를 꼽아주셨고요.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게 사실 이 지수를 산정한 어떤 근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주요 요인들이 선거,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정부의 기능, 요 정도를 주요 지수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같이 감안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찾아서 떠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좀 볼까요? 확실히 노르웨이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김동수님은 당연히 노르웨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볼링 연습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 아니냐, 우리나라에 맞아요. 사는 게 사실 행복하다, 이렇게도 그렇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정말 이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플루투스 율피테르님께서는요, 미국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별빛의 속삭이는 대한민국, 일본과 중국 빼놓고는 골고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잠시 뒤부터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죠. 네, 자, 첫 그러면 번째 종목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상승파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나노신 소재를 신청을 해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55,200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급락하는 이유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기회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왜냐면 또 나노신 소재가 보니까 오늘 좀 5%가량 밀리고 있어서 오늘장에 딱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같이 2차전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맞습니다. 유독 떨어지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55,2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봐야 되는 건 나노신 소재는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범주가 좀 작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타겟입니다.
네, 제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은 별개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2차 전지의 중심이 되는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셀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응급제 기업들을 조용할 때가 많고, 또 응급제 기업들 올라갈 때 보면은 다른 대형 2차 전지 종목들은 또 쉬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전지 전체 파일을 보게 된다면 실리콘 음극재를 타겟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별개라고 볼 정도로 파이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특이점을 좀 지니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흐리게 만들 정도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다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이 측면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나노신 소재를 사시는 이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2차 전지를 지금 단기적인 어떤 퍼포먼스 값을 기대하고 매수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아닐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쪽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아마 매수하신 이유가 좀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NT 도전제하고 있는 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을 두고 저는 지금 뭐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거든요. 모아간다라면 손실 볼 종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바닥은 찍었다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공감은 해요.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잘 기억해 보면 2차 전지 전체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바닥에서부터 좀 급등도 나오고 상승 퍼포먼스 값을 좀 유지했던 게 저는 실리콘 라인, 실리콘 음극재 라인이라고 봐요. 나노신 소재를 뭐 포함해서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또 관련된 종목들은 아니지만 뭐 PNT 같이 실적이 좀 좋은 애들 같은 경우 있겠죠.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중간중간 2차 전지 전반 업황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 개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영역으로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한다라면 2차 전지를, 물론 제가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서 저는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많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고른다라면 나노신 소재처럼 실리콘 음극재 기업들은 좀 모아가 볼만 하다라고 봐요.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비중 나눠서 좀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 사셨어요. 지금 보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빠졌죠? 여기서 한 10%를 더 산다면 20% 되잖아요. 비중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잘게 쪼개셔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산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횡보의 형식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그랬을 때 내려갔다가 제자리에 올라오기만 해도, 그러니까 55,000원에 샀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하는 구간, 제자리 횡보하는 구간만 들어오기만 해도 밑에서 잘 사면 수익이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으로 두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제가 그나마 좀 긍정평가하는 거는 실적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계된 것 중에는 이제 특수광물 중에 흑연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특수광물들 중에서 미국이 중국 대리를 했을 경우에 가장 국내 기업들이 수혜볼 건덕지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제 흑연을 주력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이제 음극재 라인인 거고, 음극재 라인에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런 관점까지 좀 포함을 한다라면, 비중만 잘 줄여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뭐 손실 볼 종목은 전혀 아니다.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는 좀 그 안에서도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좀 비중을 잘게 쪼개서 비중이 너무 커지지만 않게끔 조심해 보시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별빛의 속상임님, 유창회코님, 올해 투운사 취득 준비 중이신가요? 오? 이런 소문을 어디서 보신 거죠? 저희 내부인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신기한데요? 사실 그 내부에서는 올해 봄쯤이었죠. 윤재커가 투우사를 땄잖아요. 사실 그때 저도 원래 같이 따려고 했었는데 게으름 피다가 못 땄거든요. 제가 지금 투운사 공부하신다는 이야기만 네. 진짜 몇 개월째 듣고 있거든요. 조용히 해요.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그 해미앵커가 먼저 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연휴 때 하면 되겠죠, 뭐. 아, 연휴 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기간이. 그래요. 하여튼 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엘릉님, 김그루 전문가님 덕분에 계좌가 풍성해지셨다고요. 조선에 이어서 STO 증권주 수익이 좋아요. 시작을 읽어주시니 많이 도움됩니다. 앞으로도 수익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쏠쏠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뚜비님, 김근우 전문가님 너무 좋아요. 플루투스 율피테르님은 물음표, 느낌표. 이건 저보고 하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뚜비님 와주셨는데 상호이님 살이 너무 빠지셔서 멋있어지셨는데 혹시 깜짝 아이고야. 그래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네. 두 번째는 보름달, 이게 못한가요? 보름달 뒤에 뭐 영어 쓰여져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보름달님께서는 LS 티라유텍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6,210원이고요. 비중, 제목 많으신데요? 30%입니다. 대기업 로봇 주고 바닥이라 생각하고 샀는데요. 매수 떨어지고 혼자 안 올라가요.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LS티라유텍뿐만이 아니라 몇몇 로봇주들은 뭐 요즘에 로봇주가 급등할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자, 로봇주는 사실 종목마다 그 차트 흐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티라유텍 아니 로봇주인데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요? 자, 일단은요, 이거 LS일렉 자회사죠. 로봇주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주고 자동화 솔루션도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우선, 전체 매출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잡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걸 지닌 건 아닙니다. 이제 모멘텀 플레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측면들을 제가 뭐에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거 일단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어요가 좀 안 맞죠. 이게 그 단순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의 구간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6,200원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구조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인 줄 알았다는 좀 안 맞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예를 들어서 작년 7월에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빠질 때 사신 거면 이거 바닥이라고 잡고 살 수가 없죠. 이거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니까. 그것도 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어떤 분석 방식으로 이 종목을 타겟하셨는지는 일단 제가 모릅니다. 예. 근데 기술 분석을 토대로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거래가 없어요. 이 거래가 없으면 기술적 분석으로 바닥을 예측하는 것들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거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로봇주들 움직이는데 왜 얘는 안 가나요? 이런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로봇주 한 3개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하면 4개 정도가 되는데, 메인 DC, 메인스트림에 있는 로봇주들입니다. 하이젠 RNM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트지나 로보스타 같이. 그러니까 대기업 자본 껴있거나 아예 본래 기업이 좀 특별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사실 로봇주가 다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등락만 있을 뿐입니다. 메인스트림만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왜 안 가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이랑 반대되는 지금 접근 방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봇주는 LS티라유텍도 LS 일렉트릭 있으니까 대기업향 자본이 껴있지 않을까요? 물론 껴있습니다. 근데 그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평가 같은 것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하다라거나 또는 산업용 로봇을 보게 되니까 기존의 이제 보급형 로봇들과 다르게 성과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로봇주라고 해서 다 좋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선별화가 필요한 건데 그 선별화에서 타겟이 좀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 자체를 이렇게 위로 튈 때 사시다 보니까 좀만 흔들려도 바로 내려가는 구조가 잡히죠. 이게 따라 들어가는 구조로 매수를 하면은 지금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 후발주자까지 지금 LS티라유텍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올라오면 저는 파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본전에서 손실 안 보고 나가는 게. 그리고 로봇주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위에서 따라 들어가는 걸 하고 싶던 또는 로봇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제 바닥 아닐까요를 생각하시건 어떤 경우에서든 웬만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낫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갈 국내 기업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런 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종목들을 판단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게 소형주다 보니까 차트 보고 거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거래 하나도 안 잡히는데 차트 보고 거래하면요, 성과가 거의 운에 맡겨집니다. 네. 그냥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좀 내려가고 뭐 이런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기술 분석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기술 분석에서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 대금 같은 것들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LS 티랄텍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로봇주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크고 작은 종목들도 그리고 각종 로봇에 따라서도 많이들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 그리고 종목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강사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창호의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 네. 또 별빛의 속삭임님께서도 이 투은사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쩐지 이 준비를 하시려고 하니까 어디서 소문을 딱 접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행인가요? 투은사? 그런가 봐요. 어디서 유행하는 거죠? 시작하신 토마토에서? 거죠? 투은사 유행. 아니요. 윤재 앵커님이 스타트 끊으신 건가? 사실 그 전에 저도 먼저 하려다가 네. 손만 잡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마음이라도 먹는 게 사실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 먹은 지 한 4년 됐나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포장에 실패했습니다. 자꾸 이 마음이 나라가 증발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자, 경진님 와주셨고요. 보름달님, 잘 들으셨군요.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신청해 주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좀 가보겠습니다. 5위부터 알아보죠.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나라 중에 여기서 제약 안 된 나라입니다. 5위는 여러분 예상대로 이쪽입니다. 중국입니다. 와, 2.12점. 2점. 와. 10점 만점에서 2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에서 다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하기가 누가 봐도 좀 어렵긴 하죠. 네, 사실 5위는 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네. 1위부터 4위까지 일본과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이 순위 싸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1위를 제외하면요. 점수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맞히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4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오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올까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확정됐고 반도체 훈풍까지 닿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3,4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HBM과 메모리 시장까지 호황에 진입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77,6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입니다. 2위에는 제닉스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시행도 앞두고 있죠.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도 장중에 15,000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휴림로봇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로봇 규제 철폐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산업 현장의 로봇의 도입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휴림로봇이 현재 급등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4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임박한 SK하이닉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34만 1,500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5위에는 로보스타가 올라왔는데요. 로봇 관련 규제 완화가 이제는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로보스타도 52주 신고가 39,3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6만 원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7위에는 나우 로보틱스가 올라왔는데요. 오늘에는 26,600원까지 올랐다가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현재는 1%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8위에는 로보로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7,42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9위에는 프로티나 올라왔습니다. AI 신약 개발 기업인 프로티나는 오버행 우려를 딛고 오늘 급등하면서 3만 원 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10위에는 G2G 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오버행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제 주가는 20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한라캐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의 규제 완화 소식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라캐스트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2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고요. 오늘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13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카카오가 다시 한번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거래일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2%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코칩이 올라왔습니다. 오라클과 오픈 AI의 416조 역대급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스타게이트의 핵심 부품사로 부각받고 있는 코칩이 랭크됐고요. 15위에는 역시나 로봇주 로보티즈가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분할한 로보티즈, 이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훈풍 속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심택이 올라왔습니다. HBM에 이어서 D램까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심택도 오늘장 강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테스가 올라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낸드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수의 기대감 속에 테스는 증권가에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4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8위에는 HPSP가 올라왔는데요. 전공정 장비 관련주인 HPSP, 8월에는 반도체 수출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3만 원까지 돌파해냈습니다. 19위에는 클로봇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로봇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20위에는 SK 오션플랜트가 올라왔습니다. 탈원전 움직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 MRO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SK 오션플랜트, 오늘은 31,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장 뜨거운 건 반도체와 함께 로봇주입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수를 견인해주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4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는 하지만 또 반도체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고요. 또한 수출주에는 관세가 계속해서 우려가 혼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랠리를 지속할지 아니면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걸지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 사상 최고가 기록, 그리고 무려 코스피는 10거래일째 전혀 밀리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코스피 앞으로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지수를 별로 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수 랠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지수의 랠리를 견인했던 건 우리 앵커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증권, 지주사, 금융주들입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연이은 상승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매수권에 진입되게 됩니다. 반도체가 갈 자리가 그럼 끝났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멀리 가려면, 그리고 반도체가 저는 멀리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 분명 등장합니다. 그럼 쉬어가는 구간에 대한 등장이 결국에는 과매수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쉬어갈 걸 예측하고 기다리는 게 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올라가는 것도 따라타기입니다. 반도체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고, 증권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고, 이거를 일주일 전으로 뒤집어 보면 조선 올라가니까 조선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고, 원전 올라가니까 원전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거를 절대로 안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지금은요, 증시에 대한, 증시 부양 기대감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즌입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 바이오, 또는 증권주처럼, 또는 조선주처럼 실적 자체가 워낙 턴어라운드가 나왔고 앞으로 기대값이 유지되고 있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는 섹터들이 다수가 있어요.
지금 섹터로 보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한 5, 6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뷰에서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기다렸다가 잘 사기만 하면 지금 물반 고기반 시장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장세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가 어려워지는 게 왜 그런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자로 좋아 보이는 애들을 내일도 좋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큰 비중으로. 그걸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할 거 안 할 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섹터가 계속 이끌어서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내일 하루, 내일 모레 이틀 이렇게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한 달, 두 달, 세 달, 또 1년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사실 앞으로 우리 증시는 더 올라가도 이상할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수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 지수를 이끌 만한 섹터가 어디인가를 관찰하셔야 되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뭐 살 건데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지수가 어디서 지지다, 저항이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할 건데에 대한 압축이 없어요. 우리가 지수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눈여겨보지 마시고 지금 좋은 섹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곳에 따라타는 것보다는 좋은데 조정받고 있는 섹터. 지금 엔터라든지 소비재들도 쉬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산업재 라인도 원전, 조선, 방산 라인도 막 쉬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쪽들 이제 가격 메리트 더 주면은 어디부터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 반도체라든지 너무 좋아 보이는 증권주들 다시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이거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려볼게요. 네, 시장의 지수를 보기보다 종목을 잘 보고 가려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또 마침 이번에 연휴가 또 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쉬어가는 만큼 좀 투자 전략에도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휴 얘기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벌써 9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와, 절반 지나갔고 이제 2주만 딱 지나면 정말 긴 연휴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좀 신기할 정도네요. 그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또 금방 11월 되고 12월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종목 진단이나 갈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슬퍼집니다. 네, 슬프면 다음 안 종목은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자주 묻는 그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유튜브 초보 탈출팀의 종목인데요. 원전입니다. 원전주 가운데서도 한전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매수 가격이 93,7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0% 좀 밀려있죠. 좀 꽤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언제쯤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현재는 오늘 3% 밀리면서 87,000원 좀 밑돌고 있거든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전입니다. 한전기술은 어떤가요? 자, 우리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한전기술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측면으로 그런가 했을 때 앞으로 원전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를 보면 돼요. SMR 포함해서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죠. 여기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건 이전에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과 상당히 분쟁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더 예상이 되고 잘 협상이 끝났죠. 이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국내 원전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성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속화해서 짓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방 정부들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형 SMR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계약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대형 원전도 뭐 당연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만 추가로 짓게 되는 원전들도 결국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는 원전을 지을 만한 기업이 없어요. 웨스팅하우스 못 짓습니다. 네, 그럴 캐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고 넘어지는 구조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유럽 국가들도 탈원전 오랫동안 10년 이상 지속했던 국가들도 다 바꾸고 있죠. 에너지 정책 올해 다 바꿨습니다. 원전을 지을 수 있게끔. 탈원전에 대한 규정들 다 폐기했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뭐, 물론 우리가 다 수주하겠다, 100%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다소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에서 원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캐파를 바라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일부는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원전 기업들은 그다지 고민할 게 많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더 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쭉 들고 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전기술은 이제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만 이제 APR 1400처럼 우리나라 독자 모델들 있잖아요. 독자 모델 공급이 진행되는 대형 원전들은 뭐 대부분이 한전기술의 실적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예. 물론 뭐 미국에 들어가는 게 구조를 좀 바꾼다거나 독자 모델보다는 미국이랑 협업할 수 있는 APR 1000 같은 모델들로 들어간다면 얘기가 조금 바뀔 수 있겠으나 어차피 한전기술의 매출로 대부분이 포함이 되죠. 이런 측면들 바라본다라면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려갈 때는 더 사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10% 비중 들어가셨는데 이거 한 8만 원 정도 깨질 수 있어요. 이게 이미 단기 추세는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8만 원 정도 가격 오면은 전 한 번 정도 산 만큼 더 사자. 이런 의견 드리고요. 한전기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전기술 원전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걱정할 만한 종목이 아니겠네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왜 이렇게 반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고구마 줄기 이런 거. 프리지아 님이 주도를 하신 거군요. 오. 고구마 줄기 김치도 맛있는데 와, 고구마 줄기 김치가 김치? 뭐죠? 저도 고구마 줄기만 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고구마 줄기 저도 익숙한데 김치는 지금 처음 들어봐서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맛일지. 그런데 그것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행운의 여신님께서도 바로 그거 아시죠? 물로 지지도 않고 맛있죠? 라고 바로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만 그래요? 모르나 봐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초보 탈출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자, 민석송님, 하이트진로, 박인국님, PNT, 한형란님, 네오 위즈까지 종목 진단 요청은 많이들 올라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으로 가볼지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판타지 기사님께서 포바이포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1,000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인공지능 움직임이 좋은데 가려다가 다시 눌리네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좀 주가를 보면 이제는 만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네. 한 지난 4월쯤인가 기록했던 고점 대비로는 거의 60% 넘게 하락한 수준이 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 퓨리오사 AI 관련주의 거의 맞습니다. 대장주로서 뭐 저희 항상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상한가를 찍으려고 맞아요. 매일 상한가를 찍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때 좀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던 종목들이 요즘에는 일제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어서 네. 걱정이 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AI,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붙어있는 만큼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면 괜찮을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남겨주셨는데 21,0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포바이포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4,000원이었습니다. 그죠? 4,000원짜리가 33,000원 같습니다. 여기 33,000원 간 주식이 2만원, 21,000원 왔어요. 이게 쌀까요? 비쌀까요? 이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주식을 홀딩하냐 마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답변이 안 되면 지금 이게 들고 가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들고 가시는 구조거든요. 얘네가 지금 올라간 거는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네. 이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얘한테는 전혀 없었던 가격대를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에 뭐 실적이 들어갔냐? 아니죠. 모멘텀? 뭐 모멘텀이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테마도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수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특히나 이 퓨리오사 AI. 자기 기업도 아닙니다.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투자사도 아니에요. 이제 협력을 했다라는 노이즈거든요. 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면 거래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할 거면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죽을 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때 들어갔으면, 내가 A라는 구간에 들어갔으면 B에는 판다, C가 오면 손절한다,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거래하는 트레이딩의 철학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 이게 밑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하면은 막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못 올라옵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더 내려갈 거냐. 기존에 하방 지지하던 데가 막 7,000원에서 한 5,000원 레벨 되거든요. 여기까지 옵니다. 이거 그냥 뭐 일자로 오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 거예요. 그럼 그때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그래도 한번 올라가면 세게 가니까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 이 눌림 거래, 트레이딩 자리에 들어갔는데 트레이딩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런 거거든요. 좀 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의 투자와 트레이딩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속이 되면요, 계좌가 녹습니다. 되게 빨리 녹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구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웬만하면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 막 상한가 연속으로 4방 5방씩 들어가는 애들은 안 건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요, 제가 말씀드렸죠. 7,500원 간다고. 이거 반등 나오면 팔아야 돼요. 네. 지금 또 이 반등표 잡혔죠. 반등표 끝나면 또 내려갑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매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깝게 보면은 한 12,500원 라인 있죠. 이 라인 도달하면 그냥 정리할 생각 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이거 또 급등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안 와요. 제가 좀 따뜻하지 못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앞으로 안 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탈출을 목표로 하세요. 반등의 매도를 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전략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사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고구마 줄기 김치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먹는 얘기 나오거든요. 오늘 주제가 너무 다른데.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고 힘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키워드지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특집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5가지 국가를 임의로 제가 꼽아봤거든요.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4위를 한번 알아보죠.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네. 오, 대한민국. 이게 조금 아쉽게요. 전체 32위를 기록했거든요. 8점에 못 미쳐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8점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좀 반올림 해주시지. 사실 이 전년도 말에도 8점이 넘겨서 완전한 민주주의였거든요. 그전에도 사실은 그런데 주요 정당들끼리 좀 아웅다웅하는 게 점수가 좀 깎이긴 했었는데 그쵸. 지난해에는 우리가 큰 좀 정치적인 사건을 좀 겪기도 했지요. 뭐 계엄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불안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지난해 지수가 유독 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 원래는 저거보다 대한민국의 순위는 높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남아있는 국가 일본과 미국, 노르웨이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요즘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과 노르웨이 딱 3국가가 남아 있거든요. 혹시 1위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 너무 그 문제가 좀 쉬운 건데. 여러분들 그 나라의 그 수도가 오슬로잖아요. 와. 인구가 한 550만 명 가까이 되고. 와. 그 아마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아마 많은 우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시티에 보면은 엘랑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195짜리, 195 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2022년, 2023년, 23년, 24년 연속으로 EPL 득점한 왕한 선수가 노르웨이 선수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을 매기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멋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은 뭐 대강 아시겠죠? 와, 아는 아니, 게 너무 많으신 것 금산 같아요. 전문가님은 약간 백과사전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폴더가 이렇게 있고 무슨 이야기하면 야. 여기서 꺼내와야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요. 제 꿈이 세계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좋죠. 어쩐지 전 세계의 인구와 수도와 제2의 수도와 기후와 그 나라의 뭐 어떤 기업인가 어떤 기업이 있는가 뭐 모든 것을 제가 깨차고 있어요. 자랑 아니 모든 걸 제가 깨차고 있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레키쇼를 진행하면서 금사 전문가께서 그 지리 같은 쪽에 정말 정통하시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한국 지리도 뭐 그림을 거의 그려 놓으세요. 지리 선생님 같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르웨이를 한 표를 꼽아주셨는데 아직 뭐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잠시 뒤에 조금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좀 금사 전문가님 말씀에 끄덕끄덕 하신 건가요? 그래요. 코코양님, 척척 박사 금사 전문가님, 그리고 뚜비님 금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브리지아님도 교장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오늘 이 주제 얘기보다 금산 전문가님의 정말 이 철두철미한 아주 자세한 종목 진단을 여러분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전문 분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게다가 뭐 금산 전문가님 아시겠지만 종목 하나 도와주실 때 다른 종목들 그리고 전체 종목군에 대한 힌트를 다 같이 주시니까 아마 많이들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 볼게요.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SL님의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자, 매수 가격 39,000원이거든요.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오늘 매수한 게 아니고요. 오래됐고요. 분할 매도하고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매수 가격과 오늘 현재가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매수하셨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LS 에코에너지가 여러분들 먼저 실적을 놓고 보면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가 여러분 보시면 주가가요 거의 빠지지 않죠. 지금 여러분이 한번 주가 보세요. 주가가 물론 한번 급등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급등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실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수반이 안 되면은요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요 실적이요 여러분들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 제가 볼까요?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제가 한번 영업이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멘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제자리를 되돌아 버려요. 그러나 실적이 수반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실적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전지를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를, 실적이 좋은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수익이 또, 새로운 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실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실적을 보라고 하는 기업을 분석을 하세요. 기업을 분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여러분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기업을 분석해서 주식을 하시라고.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이 뛰어나니까 뭐 사상 신고가 나오죠. 그 다음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수익, 이수페타시스에 한번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워낙 좋죠. 뛰어나죠. 그러니까 실적 좋은 놈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기본을 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나 인간살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이 사회가 기본을 지키면, 기본을 잘 지키면,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있잖아요. 질서를 파괴해버리면은 후진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여러분들 양대 시장의 종목이 한 2,6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왜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실적이 좋지 못한 주식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산 가치가 있거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삼성물산이잖아요.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삼성물산이죠. 보세요. 주가가 이제 사상 신고가 나오겠죠? 나올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사상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21만 5,500원이니까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사상 신고가가 나오겠죠? 이와 같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관점을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1번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두 번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여기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행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는 유가증권 가치가 크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주식만 골라서 주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주가가 싼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최근에 주식이 싼 주식들이 여러분들 지주회사 주식이 싸잖아요. 삼성물산이나 제가 이야기 많이 해줬죠. CJ나 뭐 KCC 같은 주식 얼마나 쌉니까? 그렇게 주식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주식하지 않고 실적이 되지 않는 주식을 들고 앉아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적자를 보고 계시는 종목,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재무구조도 좋지 못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이 시장에서 조만간에 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조만간 이 얼마나 이 좋은 시장에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좀 지금 자리에서는 실적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게 나와 있는 LS 에코 에너지는요, 가지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전 고점이 45,000원이잖아요. 여기가 전 고점이에요. 지금 사이클이 그런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지 보세요. 이게 45,000원이잖아요. 주가가 아래쪽에 이게 저점이 25,000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45,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이 정도면은요, 한번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이 많습니다.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도 많으니까 좋은 종목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주식은요, 좋은 종목에서 더 좋은 종목에서 그 다음 더 좋은 종목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는 45,000원 정도면 한번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는 45,000원 정도에서 매도해서 약 4만원 아래에서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재매수 이런 그림을 이렇게 가다듬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랭킹쇼 들어오기 전에 밥을 좀 부랴부랴 먹고 왔더니 이제 네.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창호 앵커가 밥을 안 드셨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더 먹는 이야기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구마 줄기에서 그냥 고구마 얘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요. 밤고구마냐 호박고구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참 고구마 저 어릴 때 여기도 좀 써놨지만 어릴 때 집에서 고구마 농사를 좀 했거든요. 오, 좋겠다.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부모님께 죄송합니다만 그 고구마가 거의 팔뚝만한 고구마였는데 네. 지나치게 크고 못생긴 고구마 나왔어요. 되게 큰데 맛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머니도 인정하셨거든요. 차마 어디 팔지도 못하고. 맞아, 원래 너무 크면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크니까 구워 먹었을 때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튀겨서 꿀 찍어 먹고 했던 기억이 정말 맛있겠다, 그래도. 근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커서는 고구마를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네. 요즘에 또 사실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이것도 있지만 고구마냐 감자냐 어느 파냐 이것도 갈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완전 고구마인데 앵커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감자로 넘어갔다가 요즘에는 고구마가 좀 더 끌려요. 사실 어릴 때 제가 진짜 많이 먹었던 게 고구마랑 사과.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사과 농장 하셔가지고 정말 사과가 집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건강한 걸로 많이 드셨네요. 근데 요즘엔 안 먹다 보니까 또 끌리더라고요. 자, 이게 계속 식사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 종목 진단 요청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계속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굿데이님께서 서연이화를 보내주셨고 네. 매수가가 2만 원에 보유비중은 5%입니다. 닉네임처럼 이렇게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마음 아픈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이 차트만 봐도 바닥권에서 참 안 올라오고 있는 것 네. 같고 그래도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도 늘 강조해 주시는 게 이 재무 안정성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있는데 관세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반토막 나네요, 네, 지금. 거의 매수가의 절반 수준이라서 좀 수익에도 좋은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산 전문가님 매수가 2만 원에 보유비중 5%입니다.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서현이하라는 기업 자체는 재무구조는 좋지 못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 리포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보는 개인에는요. 재무구조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이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서현이하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요 단기 차익금을 한번 보세요. 단기 차익금 2,100억에서 3,900억으로 넘어왔죠. 그죠? 갑자기 점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대략 한 얼마 정도가, 약 한 1,900억 정도가 점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있잖아요. 이 정도의 지금 차익금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차익금이 많은 거예요. 3,832억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도의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정도의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BS를 보실 때, 밸런스 세트를 보실 때는요, 반드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 차익금이 3,800억이면 현금성 자산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확정짓지 못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동차는 지금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15%의 관세를 지금 적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관세를 일본은 지금 15%의 관세를 매고 자동차 관세를 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금도 25% 아직 15%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보시면은 현대차 주가가 흐름이 나쁘죠. 그죠? 보세요. 이거 현대차 뭐 주가 보세요. 깨고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33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걸 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깨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주가가 33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하방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관세라는 거죠.
자, 기아차 한번 볼까요? 예,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기아차 보세요. 주가 보세요. 예, 3%. 그동안에는 33일 이벤트, 제가 이게 까맣게 치르는 거 있죠?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게가 지금, 이게 33일 입행선이다. 이게 보세요. 까만 거 있잖아요. 보세요. 그동안에는 주가가, 예, 기아차 주가가 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자는 거죠. 이렇게 요 33일 입행선 위에서 움직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깨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가 쌉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위아나, 또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세라는 게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25%의 간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죠. 일본하고 비하면 지금 얼마 간세가 10%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서현이야도 주가의 달력을 보기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서현이야를 하는 것보다는요, 되도록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를 하세요. 또는 되도록이면은요, 현대모비스를 하시든지. 여러분들 이런 소행주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먼저 현대차나 기아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진단해 드리고 싶어요. 2만원에 매수하셨잖아요. 2만원에 지금 5%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디가 2만원입니까? 여기가 2만원이잖아요. 여기가,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2만원이에요. 여기가 주가가 2만원인데, 지금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11,500원이잖아요. 거의 100% 올라야 매수가 근처 오는 거.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100%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만큼 100% 올라간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분께서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5%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있잖아요. 1차적으로 요 고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요 이상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움직인 게 올해 3월 25일 날 장중에 9% 상승하면서 거의 15,000원 가까이 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대략 15,000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워낙 낙폭이 크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그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워낙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 있으니까, 자동차가. 그런 측면에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낙폭 가계주로서 한 15,000원 가까이 오면 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꼼꼼한 기준이 있으실 만큼 우리 금산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재무 안정성도 좀 우려가 큽니다.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은 게 좀 다행이라고 여기고 15,000원대까지만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 의견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국가를 임의로 꼽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나라가 어딜까? 자, 그러면 3위를 한번 알아보죠. 3위는 어딘지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오,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랑.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고요. 7.85점.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지금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군요. 자, 7점대. 그러면 이제 2위, 1위 국가는요, 일본과 노르웨이죠. 이쪽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 점수 차이는 어떻게 날지 잠시 뒤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어떻게 종목들은 변화했을까요? 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수식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1위에 파미셀이 올라왔는데요. 줄기세포 선도기업인 파미셀, 특별한 호재가 나오진 않았지만 3거래일 만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1% 넘는 강세 보이면서 14,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4위에는 사이닉 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전일 급등 후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10,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SM코어가 올라왔습니다. M2I가 최종 인수를 결정한 SM코어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물류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16% 급등 보이면서 55,35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에는 아이비전웍스 랭크됐는데요. 유리기판 결함에 검출 기술 특허를 출원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급등세 유지하는데요. 현재 11% 상승한 1,615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16위에는 PNS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보행재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PNS 로보틱스인데요.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35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7위에는 후성이 올라왔는데요. 2차 전지 전의 핵심 소재 기업인 후성, 냉매와 특수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20% 넘는 급등세 보이며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6,770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까지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을 때 로봇주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노란 봉투법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요.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략회의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AI와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등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로봇주의 투심이 강하게 쏠렸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면서 로봇주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주의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건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이뤄지는 걸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로봇주의 급등세 오늘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또 희비는 교차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전문가님, 로봇주의 전략 앞으로 계속 또 올라갈까요? 제가 지금 제가 제 앞에 모니터가 제가 6대가 모니터가 앞에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로봇 종목을 한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유진 로봇, 로봇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봇, T로봇이죠, TR로텍, A로봇, RS 오토메이션, 레인보우 로보틱, 클로버, SPG에서 한 45개 되는 종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요. 그냥 88%가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88%가. 그러니까 40몇 개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끝에 가면은 그 후유증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책주 중에서 지금 가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게 로봇이에요. 그러나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하나의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로봇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군들은 확실한 종목을 빼고는요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하나그룹이나 그죠? 두산그룹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투자한 로봇을 한정을 하시라고. 그러면 종목이요 한 6개 되는 종목을 압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6개 되는 종목을 하면 압축이 될 거예요. 앞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들 최소한 있잖아요. 3년 정도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결코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3년을 내다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지금 자리에서는 레인보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레인보우는 여러분들 이제 올해 아마 이 종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지금도 2023년도부터 지금 이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3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그때 아마 탄력이 클 거예요. 실적이 지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 그때가 아마 주가의 탄력이 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 정도에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잖아요. 내년 정도에. 그 다음 2027년도에는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여러분들 내년 정도 앞으로 제가 2, 3년 정도 내다보고 사실은 로봇주를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종목을 압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압축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레인보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3종목이나 4종목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리 반도체도 해야 되고, 그죠? 지주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장의 주도주인 방산이나 원전이나 전력주 하나 또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전지도 하나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한 종목 정도를 비중을 있잖아요. 한 얼마 정도, 한 15% 정도 실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레인보우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믿고 가는 거죠. 제가 레인보우를 믿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세트르가이라는 종목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일봉, 이게 주봉이 주가 가는, 최근에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시라니까요. 세트르가이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섹터인데 누구와 최대 주주입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가는 거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30% 이상 가진 최대 주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가는 거고, 이게 나와 있는 레인보우도 삼성전자를 보고 가는 거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근데 또 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주가가 얼마? 33일 입행수 한 20 얼마? 한 7만원 정도 내려올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 한번 잡았어요. 길게. 여러분 한 27년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최소한 2년이나 3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야죠. 그죠? 지금 좋은 거 지금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 아주 길게 한 15% 정도 가져가시면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은 나쁘나 앞으로 2, 3년 뒤에는 충분한 시장의 핵심 주도주로서 나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주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상세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주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 또 민주주의랑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댓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집안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후리지아님은 네.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위기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집은 내가 대장이다. 민주주의가 어딨노?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 카리스마 대단하시네요. 이러면 또 네. 기강을 잡으실 수 있죠. 그렇죠. 기강 정확히 잡히죠.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소위 방구석 여포라고 하잖아요. 집에서만 유난히 화를 내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렇게 확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면 가족의 평화가 깃들 수도 있지요. 지아 언니는 딱 봐도 대장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명절 때 심상치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뒷번호 3575님께서 전화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태양광 대표주죠.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수 가격은 3만 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매수가 아마도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한 5월쯤에 주가 급등을 이뤄냈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최근에 좀 잠잠합니다. 3만 원 간당간당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도약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태양광은 어떤가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솔루션은 정부의 지금 정책주라고 보셔도 되겠죠. 예, 정부의 정책주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되돌리는 모습이 저는 한번 나온다고 봐요. 이거는 저는 하나솔루션은요 앞전 있죠. 앞전 요 고점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더 이상을 가려면 이걸 치고 가려면요 저는 하나솔루션은 지금 그 재무구조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재무구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지금 하나그룹주 중에서 가장 지금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이 이게 나와 있는 하나솔루션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를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지금 지난해 적자를 봤는데 올해 상반기까지가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어요? 1324억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상반기까지가 1324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니까 이게서 여러분들 이게서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하면은 밑에 우리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그만 차트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차트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을 가져갈 것인가 단기로 접근할 것인가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죠. 보통요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 당기순 손실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086억에 당기순 손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당기순 이익이 나오고 당기순 손실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왜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순 손실이 나올까요? 그만큼 영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미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많이 따지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단기 순이익을 많이 따집니다. 실제로 돈이 얼마 남았느냐. 내가 벌어든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남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그죠?
내 호점집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구조 아마 부채가 아마 굉장할 건데요. 예, 이 보니까 요 단기 차익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4조 6천억이죠. 그죠? 이 단기 차익금이 4조 6천억이에요. 이런 거 안 보시죠? 아마 개인들 이런 거 안 볼 거예요. 이 단기 차익금이 이게 4조 6천 이런 거 아마 안 볼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거 아마 안 볼 거예요. 얼마나 큰 단기 차익금을 갖는지 모르시죠?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매매하는 거 모르니까 매매해가지고 뭐 작살나고 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 이걸 모르면은요 이런 거 겁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는요 여러분들 재무구조를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정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ES 주가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 크지 않고요. 다시 한번 납점 고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36,000원 정도였죠. 이 정도면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팔 필요 없어요. 이분께서 3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원전 쪽이 아니라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36,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36,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래킹쇼 주제였죠.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특집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예. 노르웨이를 탁 집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맞추셨을지. 자, 노르웨이와 일본의 대결인데요. 사실 지금 투표창의 결과도 노르웨이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과연 어딘가요? 자, 1위는 바로 노르웨이가 맞습니다. 점수도 엄청 높네요. 네,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지수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노르웨이가 무려 9.81점 와, 거의 완전한 완벽하네요. 민주주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미국과 큰 차이는 없죠. 8점을 약간 넘어갑니다. 그래도 8점에서 10점 사이는 전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타이틀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벌써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쉽네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남은 시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내일장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